엄마, 이제 이 건물은 제 명의로 넘기셔야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정숙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아직 내가 멀쩡하다고 했잖니.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짜 고집 그만 부리세요. 나이도 생각하시고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상관할 일 아니라고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아들인데 상관 안 할 수 있어요? 술 기운이 더해지면서 민호의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답답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너 지금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 라고 질책하자 민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들이 술김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빡쳐.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답답해서 미치겠네.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해? 뭘 이해해요? 나이 먹으면 철들어야지.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굴어요? 정말 꼴보기 싫다고. 이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와 서연이 무서워하며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남겨진 음식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절반도 채 먹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욕설이었습니다. 내가 흘린 땀으로 이 집을 세웠건만 왜 난 여기서 점점 작아지는 걸까?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숙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고 아들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느낀 것은 소외감과 무력감, 그리고 깊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석을 앞둔 9월의 어느 오후 70줄에 접어든 김정숙은 자신이 소유한 200억 원 규모의 상가 건물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 1층에 자리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아들 민호가 이제 45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요즘 들어 가족 간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건물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시절, 손이 얼어 감각을 잃을 정도로 추운 겨울날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이 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아들이 결혼할 때는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 정숙에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자 정숙은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추석 차례상 준비를 위해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민호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1살 손자 준우와 9살 손녀 서연만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전 부쳐주신다고 했죠? 준우가 달려와 정숙의 치마에 매달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제일 맛있게 부쳐줄게. 하지만 지연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기름진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사오는 게 나을 텐데.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려던 마음이 한순간에 시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요즘 건물 임대료 수입이 어떠세요? 관리하기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려도 되는데. 라며 다른 화제로 돌렸습니다. 정숙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명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괜찮다.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한 정숙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애호박전, 동태전, 새우전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쳐내면서 정숙은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는 전만 부치면 부엌 앞에서 얼쩡거리며 맛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겨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거실에서는 지연이 친정 식구들과 통화하며 시어머니가 또 전을 잔뜩 부치신다고 하네. 정말 구식이야.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구식이라니. 하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지연의 시큰둥한 표정과 민호의 어딘가 계산적인 시선이 정숙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연은 정숙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요즘은 다들 간편하게 사서 먹던데요.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호도 어머니의 음식보다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혹시 건물 관련 서류들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라며 슬쩍 떠보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숙은 아직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다니까.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부친 전을 맛있게 먹어주었지만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도우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호는 계속해서 건물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그때 정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흘린 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건만 왜 나는 점점 이 집안에서 작아지고 있는 걸까?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정숙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 마음은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이지만 어제 저녁의 차가운 분위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쯤 민호 가족이 정장을 차려입고 도착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형식적으로 물어보긴 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괜찮다, 거의 다 준비했어라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엄숙하고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요즘 좀 걱정이 돼요.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정숙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족들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전 정말 맛있어요. 준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이 아이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적당히 해.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이런 상황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요즘 건물 세입자들 월세는 잘 들어오고 있죠? 라며 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불편함을 표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정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지연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요즘 아이들 입맛에 안 맞아. 집에 가서 다른 거 시켜 먹자.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호가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맞아. 요즘은 건강식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갑자기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이 건물은 제 명의로 넘기셔야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정숙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아직 내가 멀쩡하다고 했잖니.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짜 고집 그만 부리세요. 나이도 생각하시고. 정숙이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라고 말하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상관할 일 아니라고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아들인데 상관 안 할 수 있어요? 술 기운이 더해지면서 민호의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답답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정숙이 너 지금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 라고 질책하자 민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들이 술김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빡쳐.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답답해서 미치겠네.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해? 뭘 이해해요? 나이 먹으면 철들어야지.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굴어요? 정말 꼴 보기 싫다고. 이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와 서연이 무서워하며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남겨진 음식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절반도 채 먹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욕설이었습니다. 내가 흘린 땀으로 이 집을 세웠건만 왜 난 여기서 점점 작아지는 걸까?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숙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고 아들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느낀 것은 소외감과 무력감, 그리고 깊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명절 동안 겪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호의 욕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빡쳐, 답답해서 미치겠네, 꼴 보기 싫다. 이런 말들을 평생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의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와 서랍장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유언장 초안까지. 지금까지는 당연히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겪고 나니 그런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민호가 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을까?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룬 재산을 자신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정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시절, 손이 얼어 감각을 잃을 정도로 추운 겨울날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아들이 결혼할 때는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 정숙에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가족이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숙은 오랫동안 자신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실 때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요. 박 변호사는 물론이죠. 오늘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정숙은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욕을 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술 마시고 어머니한테 욕설을 퍼부었어요.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난번에 작성하실 때는 아들분께 모든 것을 물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날의 냉대, 음식에 대한 무시, 그리고 마지막에 터져나온 욕설까지. 선생님, 제가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짐스러워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고 아들은 그런 아내 편만 들어요.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술 먹고는 어머니한테 욕까지 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은 성급하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혹시 아들분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쓰이도록 말이에요. 저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숙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변경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유류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숙은 변호사의 설명을 꼼꼼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아들분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박 변호사의 조언에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아들에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정숙은 민호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는데 민호만 혼자 집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터져서 피가 날 때까지 일했지만 아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효도는커녕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재산만 노리고 있습니다. 정숙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집에 계셨네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숙은 그냥 병원에 갔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아직 자신의 계획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건물 관리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진짜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말에서 정숙은 또다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정숙의 대답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는지 민호는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하지만 정숙은 별일 없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 존엄이야. 이 생각이 정숙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쌓아온 재산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정숙이 변호사를 만나고 온 지 사흘이 지난 어느 저녁, 민호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지연도 함께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았고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평소보다 공손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엄마,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 들어와서 앉아라고 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건물 관리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은 누가 힘들다고 했냐?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임대료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잖아요. 전문적으로 관리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할 거예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에서 가식적인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냉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뭘 어쩐다는 거냐? 정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물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고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이것이 목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명의를 바꾸라고?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냐?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명의만 바뀌는 거지. 어머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법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관리한다고? 정숙은 지연의 말에서 위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럼 내가 내 건물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민호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단지 세무 처리나 법적 문제들을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의심의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무 처리, 법적 문제, 그런 건 내가 지금까지 다 알아서 해왔다. 갑자기 왜 그런 걸 걱정하냐? 정숙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하자 지연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연이 목소리 톤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보시면 건망증도 좀 있으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실수라도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이 말에 정숙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건망증? 판단력이 없다고?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민호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인정하셔야죠.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정숙은 지연의 말에서 자신을 무능력한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다 이런 계획의 일부였구나. 민호가 당황하며 엄마, 오해해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라고 변명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겠지.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마침내 가면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 될 건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모두에게 좋잖아요. 이 말에 정숙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다 너희 거?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냐? 정숙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민호가 엄마 진정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정숙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30년 동안 혼자서 일군 재산을 빼앗으려는 놈들한테 진정하라고? 정숙이 일어서며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너희 같은 배은망덕한 놈들한테는 한 푼도 물려줄 생각 없다. 지연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주셔도 어차피 상속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니까요. 이 말에 정숙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상속?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겪은 일로 확신이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즉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당장 유언장 변경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며칠 후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건물 관리 업무를 보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몇 세입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층 카페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남자가 와서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서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임대료를 올린다고 했어?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사장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남자가 건물주 아들이라면서 이제부터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기존보다 30% 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자신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뭐라고 했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호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김 사장이 건네준 명함에는 분명히 민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정말 임대료를 올리시는 건가요? 세입자들의 질문에 정숙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자신을 제쳐두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급히 집으로 올라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민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건물 관리를 맡겠다고요. 임대료도 시세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시세에 맞게?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냐?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제 건물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지영과 함께 집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예전의 가식적인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 혼자서는 더 이상 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님, 세입자들이 저희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면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고 계시고요.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오히려 정숙을 신뢰하고 있었고 임대료도 적정한 수준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정숙이 분노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오히려 너희가 멋대로 임대료 올린다고 해서 다들 당황하고 있어. 하지만 민호는 엄마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건물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정숙은 민호의 가방에서 뭔가 서류 같은 것이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야? 정숙이 손을 뻗자 민호가 황급히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서류의 일부를 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내 서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정숙이 추궁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하며 그냥 참고용으로 복사해 온 거예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복사? 원본 서류는 어디 있어? 정숙은 급히 자신의 서류 보관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과 몇몇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서류가 없어졌어.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뒤따라왔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다른 곳에 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민호가 말했지만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어.
너희가 가져간 거지? 저희가 왜 그런 걸 가져가겠어요? 라고 지연이 시치미를 뗐지만 정숙은 이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가방에 있는 서류는 뭐야? 당장 보여줘. 정숙이 민호의 가방을 잡으려 하자 민호가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어머님이 요즘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정숙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예민하다고? 내 재산을 훔쳐가려는 놈들한테 예민하지 말라고? 그 순간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됐어요. 어머님 상태로는 재산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숙은 지연의 말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법적 절차? 무슨 법적 절차? 민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어머님 혼자서는 재산 관리가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성년후견인? 정숙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치매가 아니에요. 단지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조금. 지연의 말에 정숙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판단력이 없다고? 내가 30년 동안 이 재산을 일궈온 사람인데? 정숙은 자신이 평생 신뢰했던 아들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나간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엄마, 이제 이 집도 제가 관리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이 완전히 무력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고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혈육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저지른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도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까지. 정숙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민호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첫 돌, 입학식, 졸업식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숙은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숙이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면서도 민호만큼은 다른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특히 민호가 중학생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는데 민호만 혼자 집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터져서 피가 날 때까지 일했지만 아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말했잖아.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효도할 거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숙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민호가 자신을 귀찮아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고
나중에는 만나더라도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지연과 결혼한 후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숙은 지연과의 첫 만남을 기억했습니다. 민호가 결혼을 앞두고 지연을 소개시켜 줄 때 지연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에서는 정숙을 우습게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정숙은 후회했습니다. 지연이 결혼 초기부터 정숙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라면서 정숙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음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 말하는 것까지. 정숙은 건물을 매입했을 때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호와 지연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그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지연의 눈에서는 탐욕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우리 집안도 부자네요 라고 말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지연이 내 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게 정숙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연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는지, 왜 민호가 건물 관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숙은 특히 작년 생일 때를 기억했습니다. 민호가 엄마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정숙은 단순히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나. 정숙은 자책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모든 신호를 놓쳤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민호가 점점 권위적으로 변하는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히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변호사는 놀라며 어르신,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 말씀하세요?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숙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변경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숙의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응하려면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해요. 그럼 당장 병원에 가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어떻게 되나요?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유언장 변경은 가능하지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해요. 정숙은 그날 하루 종일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정숙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변호사는 유언장 변경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 존엄이야. 이 생각이 정숙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일궈온 모든 것을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정숙은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집에서 민호와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언장 변경이 완료되었고 성년 후견인 신청에 대한 반박 자료도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평소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안 계시나 했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앉아라.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자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법원에서 곧 결정이 날 거예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저희가 어머님을 잘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잘 모신다고? 지금까지 어떻게 모셨는지 내가 다 봤다. 지연이 당황하며 어머님, 저희가 언제? 하려는 순간 정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 그만해라. 너희가 뭘 노리고 있는지 다 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냉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엄마 무슨 연기요? 저희는 정말로 어머님을 위해서 라고 말하려 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해서? 성년 후견인 신청한 것도 나를 위해서고 내 서류 훔쳐간 것도 나를 위해서고 세입자들한테 거짓말한 것도 나를 위해서냐? 정숙의 추궁에 민호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몫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고집부리세요? 미리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잖아요. 민호도 맞아요, 엄마. 어머님 혼자서는 이제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라고 동조했습니다. 한계? 정숙이 일어서며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일군 사람한테 한계가 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왔다.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머님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에 정숙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럼 나 같은 늙은이는 죽으라는 얘기냐?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저희 거잖아요. 이 말에 정숙의 마지막 참을성이 끊어졌습니다. 다 너희 거?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냐?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일어서며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결정됐다고? 정숙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결정된 거니까 받아들여라. 정숙이 봉투에서 꺼낸 것은 새로 작성한 유언장과 각종 법적 서류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도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안 된다고?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내 자유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정숙은 아들.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요. 정숙은 지연을 향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법적으로? 좋아, 해봐라.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박 변호사와 공증인, 그리고 2명의 증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약속하신 시간에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이분들이 증인이야.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과 내 자유의지로 유언장을 변경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거야. 정숙이 설명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며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게 사랑이냐? 내 재산만 노리는 게 사랑이냐? 이제 나가라. 이 집도 건물도 내 마음도 모두 너희 몫은 없다. 정숙의 선언에 민호와 지연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울면서 집을 떠났고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떠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물을 둘러보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결정을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1층 카페에서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김 사장님라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입자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도 민호와 지연의 눈치를 봐야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2층 미용실에 박 사장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그 남자가 와서 임대료 올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숙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직접 관리할 테니까 안심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모두 정숙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건물을 관리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도 적정 수준이었고 건물 시설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숙은 세입자들을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오후에는 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민호 씨 측에서 제기한 성년후견인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전문의 소견과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유언장 변경도 모든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의지가 명확히 반영되었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손주들이 그리워서 공원에 나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준우와 서연이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놀랍게도 준우와 서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지연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정숙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우도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오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어른들의 욕심과 갈등 때문에 할머니를 잃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을 이렇게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강을 건넜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지. 어머님, 민호는 지금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어머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면서. 지연의 말에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가 내린 결정은 바꿀 수 없어. 아이들이 울먹이자 정숙의 마음도 아팠지만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세입자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어 가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은 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이런 새로운 관계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정숙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아들과 며느리를 상속에서 제외한 것도 모두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피는 못 속이지만 정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내 존엄이었구나. 정숙은 이 깨달음과 함께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일궈온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것으로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정숙은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정숙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